부의 상징과도 같은 다이아몬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하나의 회사가 다이아몬드는 희귀하다며 전 세계를 속여왔죠. 이 기막힌 회사의 이름은 드비어스입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 채굴부터 마케팅, 판매까지 다이아몬드 산업의 모든 걸 조종했어요.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작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기극을 벌였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려면 몇 달치 월급을 써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한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소년이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어른이 그 돌 중 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봤죠. 그는 소년에게 그 돌을 사고 싶다고 했지만 소년은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소문이 퍼지자 유럽과 미국에서 모험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요. 그 중에는 세실 로즈라는 17살 영국 소년도 있었어요. 심장과 폐가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아이였죠. 세실의 형 허버트가 남아공의 면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세실을 불렀어요. 건조한 기후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세실의 건강은 남아공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두 형제는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허버트는 충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했지만 세실은 조용하고 어색한 아이였어요. 그는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을 삶을 꿈꿨죠. 가난한 집안 출신의 병약한 몸 때문이었어요. 세실은 어릴 때부터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상류층 사이에서 살아가는 걸 꿈꿔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두 형제가 근처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허버트에게는 모험이었지만 세일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죠. 진짜 돈을 벌어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허버트는 가장 먼저 드비어스 농장 땅의 채굴권을 샀어요. 드비어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출신 형제가 소유한 농장이었거든요. 이 형제는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광부들이 몰려들자 후회했어요. 탐욕과 폭력이 그들의 땅을 뒤덮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농장을 팔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다이아몬드 생산을 독점했을 때 이 믿음은 더 확고해졌죠. 그들은 노예 노동과 폭력, 토지 강탈로 다이아몬드를 캐서 유럽 상류층에게 팔았어요.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무렵 인도나 브라질 같은 역사적인 다이아몬드 산지는 이미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아공에서 발견되는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강바닥에서 몇 개씩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가 땅 밑 깊은 곳의 푸른 암석층에서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은 이 암석을 킴벌리 마을 이름을 따서 킴벌라이트라고 불렀어요. 허버트가 드비어스 땅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동안 세실은 면화 농장 관리를 맡았어요. 불만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세실은 단 한 시즌 만에 농장 수익을 크게 늘렸어요. 그러자 그는 생각했죠. 보잘것없는 면화 농장도 이렇게 성공시켰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은 어떨까? 세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옥스퍼드에 가서 상류층이 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형의 명령을 무시하고 18살의 세실 로즈는 면화 농장을 버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드비어스 농장의 채굴권을 샀어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세실은 현지인들을 착취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는 그들을 자주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세실에게는 여러 면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극도로 어두웠어요. 영국 상류층에 대한 집착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세일은 영국 인종과 문화가 세계 다른 모든 것보다 월등하다고 봤죠. 그래서 현지 노동자들에게 거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침입적인 신체 수색과 잔혹한 구타를 강요했어요. 광부들이 계속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이미 고된 일은 훨씬 더 위험해졌어요.
특히 우기가 시작되면서요. 작업장은 무너지기 쉬웠고 구덩이는 자주 깊은 물로 가득 찼죠. 노동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앙으로 본 곳에서 세실은 기회를 봤어요. 마을에 붙은 광고를 본 거예요. 지역 농부가 물펌프를 팔려고 필사적이었거든요. 세실은 그걸로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 알았죠. 그는 다른 채굴권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자신이 식민지 전체에서 유일한 물펌프를 추적해냈고 팔기 싫어하는 주인과 치열하게 협상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다고요. 농부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말이죠. 세실은 때때로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채굴권 소유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두 세실에게 높은 비용을 내고 기계를 빌려서 광산에서 물을 퍼내고 다이아몬드를 계속 캔 수 있었어요. 세실이 바랐던 대로 그의 이야기는 그를 지역 유명 인사로 만들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야 할 똑똑한 기업가로 봤거든요. 그가 번 돈을 모두 사용해서 그는 다른 광산 사업들을 사들이고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빠르게 드비어스 광산 전체에서 가장 큰 채굴권 소유자가 됐죠. 이를 통해 세실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라는 이름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와 아무 상관도 갖고 싶지 않았던 두 네덜란드 형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사악한 산업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세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는 동안 그의 형 허버트는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죠. 나라 반대편으로 가서 대신 금을 찾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는 동안 텐트에 불이 났고 그는 산채로 타 죽었어요. 세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갈 때라고 결정했죠. 새로 만든 재산을 사용해서 세실은 사업 파트너 중 1명에게 광산을 맡기고 영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보고 형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고국에 있는 동안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았고 옥스퍼드 대학에 등록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세실의 건강이 다시 급격히 악화됐어요. 그의 허약한 심장과 폐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더 건조한 남아공 기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세실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상류 사회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서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계속 발견되면서 세실은 자신의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렇게 희귀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흔했죠. 너무 많이 발견되면서 세계 시장은 곧 남아공 다이아몬드로 넘쳐났고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중요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면 이 흔한 돌들이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희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지 통제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를 훨씬 더 어두운 길로 이끌 거예요. 많은 채굴권 소유자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비용 증가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광산이 깊어지고 작업이 더 복잡해지면서 새 장비 비용도 늘어났죠. 하지만 세실은 정부에 자신을 깊숙이 관여시킴으로써 광산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공직에 출마해서 지역 케이프 식민지 의회에 선출됨으로써 세실은 더 큰 규모로 영국 제국주의 이념을 홍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새로운 법률과 거래를 작성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드비어스가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죄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심지어 훔쳤다고 의심되면 죽일 수도 있었죠. 드비어스는 또한 흑인 노동자들을 위해 폐쇄 수용소 시스템을 가장 먼저 사용한 회사 중 하나였어요. 본질적으로 모든 후동력을 분리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막사 안에 영구적으로 가두는 거였죠. 이 수용소 안에서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지내야 했고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처벌당했어요. 그들의 전체 삶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드비어스의 통제 아래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세실은 안전법규를 무시하고 침입적인 신체 수색을 승인하고 모든 불만을 극도의 폭력으로 다루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런 잔혹한 전술들이 세실이 비용을 줄이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채굴권 소유자들을 사들일 수 있었죠. 경쟁자들을 흡수함으로써 그는 드비어스 광산의 대부분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니 바나토라는 또 다른 젊은 영국인이 더 새로운 킴벌리 광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니의 광산은 더 크고 더 좋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였죠. 세실이 다이아몬드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면 진정으로 공급을 통제해야 했어요. 따라서 그는 바니의 킴벌리 센트럴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세실에게는 그의 부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어요. 평생 엘리트들 사이에 있는 법을 훈련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세실은 능숙하게 상류층의 서클에 섞여들 수 있었어요. 바니가 실패한 부분이었죠. 이를 통해 그는 네이선 로스차일드 같은 강력하고 부유한 인물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를 설득해서 다이아몬드 시장을 조작하려는 그의 계획을 지원하게 했어요. 직접 대면해서 세실은 바니와 친구가 됐고 협력하고 함께 거래를 맺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의 뒤에서 세실은 몰래 투자자들의 돈을 사용해서 바니 사업의 큰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바니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세실은 결국 바니의 경쟁 기업을 사들였죠. 드비어스 광산과 킴벌리 광산 모두가 완전히 그의 통제 아래 들어오면서 세실은 1888년에 두 회사를 합병해서 드비어스 통합 광산을 만들었어요. 세실은 경쟁을 쓸어버렸죠.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서 세실은 제한된 투표 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총리로 선출됐어요. 이는 그를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한 위치에 놓았죠. 세실은 오두막 세금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걸 도왔어요. 이전에는 자신들의 땅이었던 곳에 살기 위해 현지인들이 돈을 내야 하도록 강제한 거죠. 그리고 돈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의 위험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빚을 갚을 때까지 그의 폐쇄 수용소에서 살고 먹고 자도록 강제됐죠. 그는 심지어 흑인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끊임없는 폭동과 시위가 일어났고 그는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했죠. 사실 세실이 도입한 많은 법들은 나중에 이 나라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기초를 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파르테이트는 남아공에서 194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인종 분리 정책이에요. 백인과 유색 인종을 완전히 분리해서 유색 인종은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고 특정 직업만 가질 수 있고 백인과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졌든 이 정책들은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 생산을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겨우 35살의 나이에 세실은 이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 이상을 통제했어요. 따라서 그는 이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이아몬드의 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죠. 그는 다이아몬드를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제한된 양만 풀어서 여전히 희귀하다는 환상을 만드는 거였죠. 이 인위적인 희소성이 가격을 끌어올릴 테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실과 그의 투자자들은 런던에 기반을 둔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만들었어요. 신디케이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밀 카르텔이에요.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죠. 세실의 신디케이트에서는 소수의 신중하게 선택된 회사들만 드비어스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독점권을 얻었어요. 이 시점에서 드비어스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유일한 공급원이었으니까 이 회사들은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들이었던 거예요. 이 회사들은 고정된 가격으로 특정 양의 보석을 사도록 강요받았고 드비어스는 나머지를 비축해서 시장 포화를 피했어요. 신디케이트 회원들은 그런 다음 더 작은 상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팔았고 그 상인들이 고객에게 팔았죠. 이 단일 채널 판매 방식은
세실과 드비어스에게 다이아몬드 생산, 다이아몬드 판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격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줬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죠. 한편 세실은 계속해서 권력을 통합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사설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사용해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고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채굴했어요. 세실 로즈는 그런 다음 자신의 이름을 딴 아프리카 영토인 로디지아를 세웠어요. 오늘날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죠. 세실은 막을 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1902년 겨우 48세의 나이에 그의 약한 심장이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어요. 세실 로즈는 아내나 자식 없이 죽었고, 그의 재산 거의 전부를 옥스퍼드에 로즈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남겼죠. 영국에서 온 병약한 소년이 어떻게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통제하고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것도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드비어스의 리더는 죽었지만 회사의 권력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니스트 오펜하이머는 평생을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해 배우고 멀리서 세실과 그의 파트너들의 활약을 존경하며 보냈어요. 산업에 대한 예리한 지식과 날카로운 본능으로 어니스트는 빠르게 드비어스 이사회의 여러 주요 인물들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전체 회사의 회장이자 수장이 됐죠. 이전에 드비어스는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다이아몬드 공급원을 힘으로 누르거나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어니스트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대신 새로운 공급원들을 자신의 판매 채널에 통합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니스트는 중앙 판매 조직, 즉 CSO라고 알려진 우산 아래 여러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들이 대체 생산자들로부터 모든 다이아몬드를 직접 구매하는 거였죠. 만약 누군가가 사들여지거나 CSO에 파는 걸 거부하면 어니스트는 그들의 생산을 약화시키고 방해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는 정부와의 연결을 이용해서 회사들이 팔도록 강제했어요. 비슷한 다이아몬드로 시장을 넘쳐나게 해서 그들의 제품 가치를 떨어뜨렸죠. 심지어 잠복 직원들을 보내서 광산과 장비를 파괴하기도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드비어스와 CSO에 팔지 않을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어니스트는 그들과 거래하는 모든 상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위협해서 그들의 판매 능력을 차단했어요. 그 결과 모두가 드비어스와 파트너가 되는 것 외에는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압수한 수많은 다이아몬드부터 인도의 9세계 공급원,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새로운 광산까지 어니스트가 이끄는 드비어스는 모든 걸 구매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 다른 자회사 이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비어스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현실은 드비어스가 세계의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 광산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다이아몬드를 계속 비축했죠.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다이아몬드가 실제보다 더 희귀하다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딱 적당한 양만 풀었어요. 하지만 드비어스가 이제 비축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중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작업에서 나온 거였어요. 벨기에령 콩고 같은 나라의 광산들은 노예제, 아동노동, 심지어 대량 학살 위에 세워졌죠.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전쟁 자금을 대고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드비어스 자신의 광산과 달리 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은 정말로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드비어스와 어니스트에게는 지금 당장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생산과 대량 구매 사이에서 드비어스는 너무나 거대한 다이아몬드 비축량을 쌓아가고 있었고, 그걸 다 팔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로 인해 엄청나게 악화될 예정이었죠. 그 후 몇 년 동안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알려진 파괴적인 붕괴를 겪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폭락했죠. 미국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건 어니스트에게 큰 문제였어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완전히 미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1919년에
미국은 드비어스로부터 대략 8,400만 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930년까지 미국 수입은 연간 단지 500만 달러로 떨어졌죠. 그리고 드비어스는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을 계속 사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비용과 매우 적은 수입을 남겼어요. 미국 경제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니스트는 여전히 미국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확신했어요. 부유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시장을 더 넓게 확장할 방법만 필요했죠. 다시 말해서 드비어스는 이미 공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제 수요를 통제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29살의 아들 해리를 미국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걸 시작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팅 사기극이요. 광고회사의 도움으로 해리 오펜하이머는 역사상 이전에는 없었던 캠페인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특정 브랜드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다이아몬드 자체의 개념을 홍보할 예정이었죠. 20세기 초반에는 남자가 프러포즈할 때 파트너에게 반지를 주는 추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반지들은 탄생석 같은 저렴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죠. 그리고 아직 크게 유행하지도 않았고요. 그건 해리와 마케팅팀이 대중에게 약혼 반지가 모든 프러포즈의 필수품이라고 설득할 계획을 세울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진정한 사랑에 합당한 유일한 돌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였죠. 해리와 어니스트는 팀이 다이아몬드를 사랑의 근본적인 개념과 연결시키기를 원했어요. 만약 일반 대중이 부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가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드비어스는 영원히 보장된 다이아몬드 시장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낭만적 제스처가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어떻든 그걸 살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작게 시작했어요. 우아한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사용하고 신문에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결혼의 아이디어와 연결시키는 이야기들을 심었죠. 이 메시지가 젊은 소녀들과 여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전국의 교회, 고등학교, 대학교에 강사들을 보내서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선전으로 가득 찬 강연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에게 돈을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프러포즈에 대한 장면들을 영화에 삽입했어요. 그리고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우기 시작했죠. 가장 큰 스타들이 그것들을 착용하는 게 보이도록요. 할리우드 인물들이라고 부르는 주간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들은 스타들이 착용한 반지의 사진과 세부 정보를 전국의 가장 큰 신문들에 모두 보냈어요. 당시 이런 종류의 제품 배치는 혁신적인 전략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광고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아름다움과 미국의 꿈의 상징들이 다이아몬드와 깊게 연결됐죠. 그리고 메릴린 먼로가 지금 유명한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같은 영리한 기업 브랜딩 사용이 드비어스를 위한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다이아몬드를 궁극의 지위 상징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어필하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약혼 반지에 쓸 권장 가격을 내놓는 대신 그들은 영리하게 2개월치 월급을 써야 한다고 광고했어요. 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여전히 마음속에 가격이 있다는 걸 의미했죠. 그들은 나중에 이걸 3개월치 월급으로 올렸어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들의 제품을 사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회사가 문자 그대로 얼마를 지불하기를 원하는지 말하면서도 그걸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라 전통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광고팀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약혼 반지를 고르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리고 여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메시지에 또 다른 층을 추가했어요. 약혼은 서프라이즈여야 한다고요. 한 번의 마케팅 움직임으로 그들은 남자들이 혼자 쇼핑하도록 강요했고 그들의 선택을 안내할 건 드비어스 광고뿐이었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다면 다이아몬드를 사야 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의 개념은 미국 문화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젊은 커플들은
그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믿었어요. 기업 기계가 만든 최근 발명품이 아니라요. 이 시점까지 약혼 반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더 중요하게는 보통 다른 보석들이 사용됐거든요. 하지만 드비어스는 세상에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러포즈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사실 드비어스가 오팔이 불운을 부른다는 미신을 퍼뜨리는 걸 도왔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어요. 드비어스가 개입하기 전에는 오팔이 종종 다이아몬드보다 선호됐거든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전히 유지되는 전통의 조작적인 기원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을 그 핵심 슬로건보다 더 잘 포착한 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광고 슬로건으로 인정받았죠. 이 슬로건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상징적인 사랑의 개념을 우아하게 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은근히 암시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보관해야 하고 절대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절대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대중을 설득함으로써 드비어스는 중고보석의 2차 시장이 그들의 단일 채널 판매를 약화시키는 걸 막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서 중고로 사지 않도록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모든 것처럼 이 이야기도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아요. 긁히고 손상되고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죠. 하지만 드비어스가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을 때 진실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1939년 캠페인 시작 당시 미국 여성 중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단지 20년 만에 그 숫자는 80%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40년 안에 미국의 다이아몬드 판매는 캠페인 시작 시 연간 약 2,300만 달러에서 놀라운 연간 21억 달러로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70억 달러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공으로 드비어스는 마케팅 캠페인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복제했고 곧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위한 거대한 시장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약혼 반지를 받는 예비 신부의 양이 1966년 1%에서 90년대 초반 90%로 늘어났죠. 다이아몬드가 기본적으로 그냥 탄소 덩어리일 뿐인데도 드비어스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사랑과 같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드비어스가 사랑의 개념을 마케팅하고 있던 내내 훨씬 더 어두운 사건들이 배경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모든 걸 완전히 망칠 위협이 됐죠. 드비어스가 미국 대중에게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한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기술의 변화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전쟁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자원이 됐어요. 새로운 무기와 항공기를 제조하려면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필요했거든요. 많은 면에서 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필요성은 드비어스에게 좋았어요. 품질이 낮은 돌들을 처리할 방법을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카르텔의 지배력과 단일 채널 판매에 대한 위협이었죠. 나치 독일이 특히 문제였어요. 나치는 모든 다이아몬드 수출을 금지했고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자신들을 위해 압수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처음 발견됐을 때 전혀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커터와 광택공의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보는 최종 제품으로 변형되죠. 나치가 유럽을 휩쓸면서 그들은 앤트워프 같은 주요 다이아몬드 커팅 센터들을 많이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 산업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나치는 대신 자신들만의 다이아몬드 커팅 독점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드비어스가 판매 채널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독점이요. 하지만 드비어스는 연합국 영토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어니스트는 조국인 영국의 애국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에 드비어스는 공개적으로 연합국을 지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니스트는 세실처럼 항상 도덕성이나 의무감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니스트에게 와서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65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팔라고 요구했을 때 어니스트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드비어스가 미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허가와 독점댐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기소로부터의 무기한 면책을 받지 않는 한 말이죠. 미국 무역법을 위반했거든요. 루스벨트는 어니스트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루스벨트가 필요한 걸 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으로 보내지는 비행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독일 공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비행기들이었고 제조 과정에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바로 그 비행기들이었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개입해서 드비어스에게 미국과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결국 거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비어스는 계속해서 거래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충분한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이로 인해 미국은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온갖 어두운 비밀들을 밝혀냈죠. 그들은 드비어스가 재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작업들을 방해해서 연합국이 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해 높은 독점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은 드비어스를 반독점법 위반과 가격 담합으로 고발했지만 기술적으로 미국 땅에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할 수 없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영국의 동맹국들에게 처벌하라고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곧 영국 정부에서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모든 사람이 드비어스나 신디케이트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루스벨트는 어니스트에게 분노했지만 제시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걸 살 수밖에 없었어요. 더 충격적으로 같은 조사는 나치 독일이 자체 다이아몬드 공급이 거의 고갈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들은 계속 더 많이 받고 있었죠. 비밀 작전을 통해 미국은 다이아몬드가 독일로 불법 밀수되고 있으며 드비어스 소유 광산에서 나온다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은 어니스트와 그의 신디케이트가 엄청난 이익을 위해 고의로 적에게 팔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을 기소할 만큼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와의 이런 갈등들은 사라졌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하지만 논란은 어니스트와 그의 제국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미국 대중에게 사랑의 낭만화된 꿈을 팔고 있는 동안 남아공에서 새로운 아파르테이트 정부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분리, 학대, 착취의 이 잔혹한 법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드비어스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세계 공동체가 주목하고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77세의 나이로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해리가 거대한 제국을 맡게 됐어요. 심각한 세계적 반발에 직면해서 해리는 드비어스가 창립 이래 사용해왔던 잔혹한 폐쇄 수용소를 폐쇄했고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 법률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인종별로 노동력을 분리해야 했고 회사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공을 더 넓은 세계 경제로부터 차단한 세계적 제재를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를 계속 수출하기 위해 해리는 남아공 밖의 다른 광산들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아프리카 공급원에 막대하게 투자했죠. 하지만 해리가 충격을 받은 건 어느 정도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 새로운 소련 공급원이 이미 불안정한 시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리는 직접 러시아로 날아가서 거래를 협상했어요. 소련이 생산하는 보석 품질 다이아몬드의 거의 100%를 사는 대가로 해리는 러시아에게 무기와 기계에 필요한 모든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주기로 합의했죠. 유일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남아공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냉전의 한가운데였고 소련은 서방의 적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해리는 이 모든 거래를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어요. 자신이 공개적으로 동맹한 서방 국가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극도로 작았고 다른 은빛색을 띠고 있었죠. 해리는 신디케이트 회원들이 이 저급 다이아몬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품질의 다이아몬드 묶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은빛 러시아 다이아몬드를 포함해서요. 그들은 전체 묶음을 구매하거나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진짜 선택이 아니었죠.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상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드비어스는 수년 동안 시장에 특정 스타일의 다이아몬드를 광고해왔고 고객 중 누구도
이 작은 러시아 보석들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케팅팀에 다시 돌아갔어요. 함께 해리와 팀은 다시 한번 천재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이미 약혼 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파는 거였죠. 그들은 소수의 작은 은빛 다이아몬드를 특징으로 하는 이터니티 주얼리의 개념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터니티 주얼리는 그들이 주장하길 아내에게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기념일을 축하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들의 지난 캠페인처럼 이건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해리와 드비어스는 냉전의 한가운데 서방에게 가치 없는 사치품을 사도록 설득했고, 그게 직접적으로 적의 군사 확장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드비어스는 사랑의 개념을 팔면서 전쟁의 현실에 자금을 대고 있었죠.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어떤 것도 전혀 몰랐어요. 대신 그들의 주의는 드비어스가 팔고 있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로 향했고, 이 다이아몬드들은 매우 다르고 매우 해로운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해리가 더 넓은 아프리카로 다각화한 후 몇 년 동안 같은 나라들 중 많은 곳이 식민 지배자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새 정부들은 드비어스가 있든 없든 자신들의 자원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드비어스는 없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죠. 다이아몬드가 이 나라들에서 CSO 밖으로 밀수되면서 드비어스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들은 정부들과 거래를 맺었고 직접 그들에게 팔고 대신 밀수를 없애라고 거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막 독립한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기꺼이 드비어스의 돈을 받고 그들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대가로 전체 군대를 일으켰어요. 다이아몬드 광산 보호를 감독하면서 수천 명의 밀수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살해했죠. 한 사건에서는 다이아몬드 매장지 근처에서 200명을 총으로 쏴서 몇 분 만에 모두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캠핑 여행을 온 학생 그룹이었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비어스와 CSO에 파는 게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대고 있는 정부, 군인, 용병들의 분노에 직면하는 것보다 쉬워졌죠. 하지만 이 새로운 아프리카 나라들 중 많은 곳이 내부 갈등에 휩싸이면서 전쟁 파벌들이 다이아몬드 매장지를 통제하고 노예제와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 작업했어요. 그들도 기꺼이 CSO와 드비어스에 팔았죠.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가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 같은 나라들의 다이아몬드가 끔찍한 잔악 행위가 자행되는 갈등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 다이아몬드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죠. 전쟁 지역에서 채굴되고 테러리즘, 군벌 또는 다른 폭력 활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판매된 다이아몬드를 의미해요. 서방은 사랑과 영원의 상징이 피와 죽음 속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에 분노했어요. 전 세계 판매의 약 15%가 피의 다이아몬드로 여겨지면서 문제는 너무 심각해져서 유엔이 그것들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금수 조치를 도입했죠. 드비어스가 어떤 금수 조치에도 참여하기를 꺼렸지만 해리는 그의 가족이 반세기를 들여 완벽하게 만든 다이아몬드의 낭만화된 아이디어가 폭력과 전쟁과의 연관성 때문에 침식되기 시작하는 걸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드비어스 다이아몬드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진실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뉴스 방송국, 시위자, 인권운동가들이 드비어스를 이름을 대며 비난했고 피해 다이아몬드를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전체 제국을 위협한다는 걸 깨닫고 드비어스는 금수 조치에 동의했고 피해 다이아몬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들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는 시도로 드비어스는 킴벌리 프로세스 도입을 도왔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판매자들이 보석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얻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그들은 이게 모든 다이아몬드가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변화들은 대중의 항의를 끝내는 것처럼 보였고 확실히 도움이 됐지만 현실은 피해 다이아몬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방대한 구조는 피해 다이아몬드를 르완다나 우간다 같은 다른 나라들로 보내는데 계속 사용됐고
그곳에서 제3자를 통해 CSO에 판매하면서 자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죠. 갑자기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없는 나라들이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수출국 중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깨끗하다고 주장되는 보석들이 드비어스의 판매 채널로 들어가고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는 거예요. 짐바브웨 같이 전쟁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은 나라들은 자유롭게 깨끗한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었어요. 잔악행위와 인권 범죄가 그것들을 채굴하기 위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요. 언론 항의가 잠잠해졌지만 폭력과 다이아몬드 사이의 연관성은 대중의 의식에서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인기 영화는 대중에게 다이아몬드 채굴의 잔혹한 현실을 강조하는 데만 도움을 줬죠. 하지만 마침내 다이아몬드 제국을 무너뜨릴 건 여론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일어나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었죠. 195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험실에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기술에 특허를 냈어요. 드비어스는 겁을 먹었어요. 만약 합성 다이아몬드가 인기를 얻고 대규모로 생산된다면 그들의 제국의 끝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기에 이 실험실 제작 다이아몬드들은 작고 거칠었고 산업시장에서만 진짜 사용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드비어스는 그것들을 사업에 대한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여러 독점 거래를 맺었어요. 이 거래들은 드비어스에게 제너럴 일렉트릭의 특허에 대한 접근을 주었고 두 회사가 서방 산업시장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했죠.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합성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50센트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렸어요. 하지만 시장의 엄청난 성장 때문에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측면에 사용됐고 이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마침내 실험실에서 보석 품질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걸 마스터했을 때조차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 의미했어요. 분 단위로 50센트짜리 거친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만드는 게 더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며칠이나 몇 주를 들여 소수의 더 크고 나은 다이아몬드를 키우는 것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비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거래가 틀어질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드비어스는 산업용 다이아몬드로 톱과 드릴비트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회사들의 큰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거나 독점 거래를 철회하더라도 드비어스가 이 미국 회사들에게 대신 자신들의 다이아몬드를 주문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드비어스에게 역효과를 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법무부는 드비어스를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회사가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명백히 독점을 가지고 있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제기한 모든 소송은 궁극적으로 무산됐어요. 회사가 기술적으로 미국 땅에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드비어스가 미국 회사들과 맺은 최근 거래들로 법무부는 마침내 그들에 대한 확실한 소송을 가지게 됐죠. 따라서 1994년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드비어스 둘 다 미국 법정에 있었고 가격 담합과 합성 다이아몬드 산업을 비밀리에 나눈 혐의로 고발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미국 주들도 드비어스를 법정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죠. 드비어스는 수십 년 동안 다이아몬드 산업의 미국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괴롭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법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죠. 드비어스는 모든 혐의에서 유죄로 판결받았고 3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받았어요. 이게 여전히 그들에게 거대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드비어스의 운영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죠. 합의의 일부로 그들은 미국 법을 준수하거나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잃도록 강요받았어요. 이건 거의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절반이었거든요. 이건 그들이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단일 채널 판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고, 따라서 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의 독점을 끝냈죠. 그리고 드비어스가 수백만 달러를 벌금과 변호사 비용에 쓰면서 다이아몬드 판매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동안 그들은 동시에
다이아몬드 생산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었어요. 우선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의 거래가 무너졌어요. 많은 사업가들과 지방 정부들이 CSO 밖에서 다이아몬드를 팔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캐나다와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 방대한 새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발견됐죠. 드비어스의 생산량에 필적하는 많은 보석을 생산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 중 많은 곳이 드비어스의 흐릿한 역사에 대한 윤리적 대안으로 그들의 다이아몬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죠.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 생산자들도 그랬고요. 캐나다, 호주, 러시아, 그리고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나오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생산과 합성 다이아몬드의 부상 사이에서 드비어스는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이 모든 새로운 공급원과 적극적으로 신디케이트 밖에서 운영하기로 선택한 라이벌들로 드비어스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죠. 그들은 더 이상 상인들을 제한하겠다는 위협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록 강제할 수 없었어요. 드비어스가 그들을 차단하면 그들은 그냥 다른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테니까요. 드비어스가 전체 산업을 독점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드비어스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예요. 전 세계 생산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현대 소비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요.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죠.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가 이 시점에서 너무 완벽해서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그렇게 높다는 게 놀라울 수 있어요. 한 트윗이 말했듯이 우리는 진짜보다 더 싸고 더 나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고통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다시 이건 마케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더 완벽할수록 더 비용이 든다고 말한 후 이제 다이아몬드 산업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불완전함이 그것들을 합성 다이아몬드보다 더 진짜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천연 다이아몬드가 더 특별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와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데도요. 따라서 더 저렴한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가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일으킨 전쟁과 피해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드비어스가 시장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조작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원래 거짓말은 여전히 지속돼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요.